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아세안 국가들은 또 서로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과 금액이 6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무역 이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교육 조건도 사상 최장 기간인 23개월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고 해당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SC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처 FDA 판매 허가를 받은 SK 바이오팜 신약은 내년 2분기 미국 출시 예정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과열 양상을 띠던 시공권 수주전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입찰 무효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 건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무이자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지원해주거나 최저 분양가를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하여 건설사들이 제안한 대안설계와 혁신설계안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설계안으로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와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재개발 조합과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3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내릴 방침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 간 지소미아 연장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곧 수출 규제 논의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간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한일 양국 간 대화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정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과장급 협의는 지난주 지소미아 연장 당시 양국이 합의한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위해 이번 주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최 기자, 앞서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합의 내용을 부풀려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과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네, 외교부가 지소미아 연장 발표 뒤인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사과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기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 항의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외교상의 문제에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사과하지 않았다던 어제와는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외교부는 외교당국 간 소통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성명 비전을 채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통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협력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위한 이 협의체 활용도 언급됐고요. 가장 주된 내용은 인적 교류 확대, 교역 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스타트업 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한 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아세안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은 미얀마와 라오스 정상을 만납니다. 인프라 개발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함께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 기자,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싱가포르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기술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등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필리핀, 미얀마와 수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향후 수산 양식 분야 정보교환이나 판촉 투자 증진 등을 협력할 방침입니다. 공동비전 채택으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기름 없이도 음식을 튀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요즘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조리 속도와 소음 등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에어프라이어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프라이어 인기 제품 9개를 먼저 시험해봤는데요. 먼저 냉동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대우 어플라이언스와 대웅, 롯데 알미늄 등 6개 제품이 15분 내에 조리를 마쳐 우수 평가를 받았고 리빙웰과 매직셰프는 20분으로 양호, 보토 제품은 25분으로 조리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작동했을 때 소음도 비교해봤는데요. 조리 속도가 느렸던 보토를 포함한 5개 제품의 소음이 작았습니다. 반면 조리 속도가 빨랐던 롯데 알미늄과 일렉트로맨, 한경희 생활과학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대우 어플라이언스, 대웅 키친아트 제품은 조리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작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 기자,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까? 네, 전자파양과 납 검출량, 누전 정도 등은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의 내부 바스켓 코팅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세미로 문질렀을 때 1000회 미만에서 모두 코팅이 벗겨져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기 표면 최대 온도는 모든 제품이 200도 내외로 전기용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가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 넘게 오르는 만큼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른바 마시는 링거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과대 광고된 제품들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마시는 링거로 알려진 음료수입니다. 제품 제조사는 포장지와 전단에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소비자가 일반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링거와 같은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음료와 비슷한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음료인 에너지 99.9입니다. 이 제품은 규소 성분이 첨가됐다고 광고됐습니다. 하지만 규소는 식품 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과 같이 식약처에 등록된 것처럼 광고를 하면 안 됐던 제품인 겁니다. 제조업체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모두 압류해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포함료가 있는 허위 가제 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조사단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 6곳을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SK바이오팜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뇌전증 이 신약의 내년 상반기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어떤 겁니까? 네, 렘시마 SC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현재 판매 중인 렘시마의 투여 방식을 변형한 제품입니다. 기존 치료제는 환자의 손등이나 팔목 안쪽 등 핏줄에 주사바늘을 꽂는 정맥 주사 방식인데요. 새 제품은 허벅지 등에 바로 주사바늘을 꽂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바꿔 인슐린 주사처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제품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 최소 2시간가량 투약해야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는 집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고 시간도 2분가량으로 단축됩니다. 시장에 출시된 같은 성분의 치료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피하 주사 방식을 채택한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기자, SK바이오팜은 오늘 사장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내년 2분기 미국 시장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스코프리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약인데요. 조정우 사장은 영업인력 채용 등의 준비도 다 된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 직판 계획을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은 또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시장도 순차적으로 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공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결혼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올해 경력 단절 여성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로는 육아가 꼽혔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올해 169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구직 단념자는 10,000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30, 40대가 전체의 8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경력 단절 이유 중에서는 육아가 매년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결혼을 앞질렀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과 만혼연상, 혼인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40대를 중심으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단계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교역 조건이 2년 가까이 악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수출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1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LCD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영향이 컸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또 석탄, 석유 제품 수출이 7% 넘게 감소했는데 해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100.8로 전년 대비 6.5% 하락했는데요. 승용차가 40% 가까이 수출이 늘었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원유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물량 면에서는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달보다도 증가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요. 물량 면에서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 가격은 마이너스 37% 하락률을 기록해서 전체 수출 가격의 하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 교육 조건이 2년 가까이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품 한 단위에 수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순 상품 교육 조건 지수가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3.4% 하락했습니다. 23개월 연속,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11%, 수입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8%로 수출 가격의 하락폭이 수입 가격에 비해서 더 컸습니다. 또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 교역 조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년 전에 비해서 7.8% 내려서 1년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MBC 임주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에 대한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사업 접수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3당 지도부에게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고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MSCI가 뭐길래?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 팔자 행진에 맥을 못 쳤다고 합니다. 1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서면서 누적 순매도 금액만 3조 2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MSCI 지수 조정에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SCI 지수가 뭐길래 외국인 셀코리아를 이렇게 부채질하는지 경제부 류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우선 MSCI 지수 다시 한번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고서로 삼는 지표입니다. MSCI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SCI는 신흥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업황 상황을 보고 반기마다 지수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데요. 우리나라 업황이 좋으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주요 주식 비중이 높아질 텐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더 높이는 대신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고서인데요. 외국인들은 MSCI 지수를 참고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서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MSCI는 오늘 우리나라 종가 기준으로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여파로 외국인은 올 하루만 8,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네, 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네, MSCI는 올해 초부터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즉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인과 허가받은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이 성장하자 MSCI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A주를 편입을 했고 처음 2.5%였던 비율을 수차례 걸쳐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번 반기 리뷰에서 MSCI는 중국 A주 204개의 종목을 신규 편입하고 모든 중국 A주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비중을 15%에서 20%로 높이게 됩니다.
증권사별로 예상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 비중이 0.5%포인트 오른 만큼 한국 비중이 0.5% 내리면 우리 증시에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외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MSCI 지수 변경이 이뤄진 5월과 8월에도 코스피 외인 누적 순매도는 각각 2조 4,800억 원, 2조 2,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말 공채 가고 수시 공채 뜬다. 연말 공개 채용 대신 수시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들이 요즘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 축소는 취업 시장은 물론 기업 인사 또 인력 운영 등 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대기업들 수시 채용 도입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CJ그룹이 내년 상반기부터 신입 공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채 축소는 CJ가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폐지했고요. SK도 내년부터 공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공채를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LG 등은 계열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공채 대신 이렇게 수시 채용을 늘리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원하는 인재를 필요할 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채는 대규모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이직, 퇴사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비효율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을 때는 기업이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대규모 공채를 했던 건데요.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공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채가 줄면 이 대졸자 입장에선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이 5개 그룹이 공채로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공채가 줄면 이런 대규모 고용 효과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 자체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취업 전문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중 올해 하반기 신입 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진 곳은 66.8%로 지난해보다 5.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네, 김 기자. 취업 준비생에게 또 이 수시제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뽑기 때문에 채용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나오더라도 채용 분야가 취준생의 희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어필할 방법이 박사 학위 등을 따거나 유사업종의 경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바로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심사 과정은 더 어렵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과열 경쟁이 불러온 입찰 무효. 입찰 무효 사유 확인과 검찰 수사 의뢰 발표가 나오자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과 이 건설사들 지금 크게 당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활경제부 김한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시공사 이 선정 일정에 좀 차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조업과 건설사들 반응 나온 게 좀 있을까요? 네,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은 내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인데 이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단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이랄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희도 다음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기자, 앞서 합동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좀 발견됐기 때문에 입찰 무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위법사항을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먼저 이주비 지원 방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예. GS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90% 그리고 대림산업은 100% 보장을 약속했고 현대건설은 70%의 가구당 최저 이주비로 5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주비가 이 LTV 40%로 묶여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 한해 금융기관이 받는 금리 조건으로 건설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건데요. 입찰서에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한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GS건설은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를 7,200만 원으로 제시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임대주택 제로 제한의 경우 대림산업에서 제한한 내용인데 역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공사들 설명회와 또 이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입찰 무효를 받아들이고 재입찰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달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무산되거나 또 해를 넘겨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재입찰이 진행되더라도 한남 3구역에 단독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사실 많지 않고 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해고장 날린 한국-GM.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한국-GM은 왜 해고 통보를 한 것인지, 이에 따른 파장 또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부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한국-GM 창원 공장 이 비정규직 해고 통보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사측은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GM은 올해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GM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6만 338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한 겁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27만 8,768대로 1년 전보다 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측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무체계 개편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측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창원 공장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 야간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한국-GM 정규직 노조는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비정규직 해고와 근무체계 개편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기자, 한국-GM 그런데 이 불법 파견으로 정부와 지금 법원으로부터 직접 고용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한국-GM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창원 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단을 내리면서 직접 고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고용부는 1인당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한국-GM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GM 측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도급업체 소속인 만큼 채용과 운영 관리는 도급업체의 관리를 받는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군산공장처럼 이 창원 공장도 폐쇄 수순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1,100명이 해고됐는데요. 한국-GM은 결국 지난해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창원 공장의 철수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국내 시장 매출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노동 생산성이 아주 약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GM 입장에서는 창원 공장이 군산 공장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퇴직연금 부족액이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재무적 부담이 또 직장인들로서는 노후 불안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이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월평균 임금 30일 월평균 임금에다가 이제 1년당 1개월치를 전환한 근속 연수를 곱해가지고 확정된 퇴직금을 이제 정산하게 됩니다. 그 확정된 정산 금액을 통상적으로는 이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평균 근속 연수가 직장에서 많이 이제 줄고요. 그 이직하는 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 정산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정산에서 나가다 보니까 퇴직 시에는 이제 받아야 될 퇴직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게 퇴직 후에 안전판 역할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그 일시급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퇴직 시 받게 되는 이제 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 매년 그 일정 부분 확정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운용해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형태의 이제 그 급여 형태고요. 근데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기업이 매년 지급할 부담금 그거를 이제 그 근로자한테 이제 지급을 해서 외부 운용기관을 통해 스스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라고 해가지고 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IRP라고 그래가지고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요거는 이제 보통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이제 외부 운용기관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DB형하고 DC형, IRP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네. 퇴직급여 제도하고 차이점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외부에서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면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외부 운영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예.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 이 200조 원을 넘어설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작년만 하더라도 19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인구가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고 해요. 한 2026년 되게 되면 그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이 발맞춰 가지고 그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동안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많이 낮춰가지고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는 0.2%대 수수료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더 진행돼서 초고령화가 되면서 연금 시장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0만 원 까지 이제 그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연금저축하고 합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이 모두 가입하는 이제 상품이라고 볼 때 앞으로 이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퇴직연금 이 제도에 대한 이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퇴직연금 부족액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교수님, 예. 국내 기업들이 지금 메워야 할 이 퇴직연금이 13조 원에 달한다 이런 예. 보도가 좀 있던데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이제 보고서에 인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액이 한 190조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임금 상승률은 그 기간에 4.03% 정도 됐던 거, 아니 4.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가 넘는 임금 상승률을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익률 외부 금융기관에다 맡겨서 운용하는 수익률은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기업이 나중에 그 확정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제 그 퇴직
퇴직금요, 퇴직급여 이게 이제 부채로 작용하는데 이 확정 부채가 한 72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예. 금융기관에서 자산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한 59조 정도 되니까 결국 지급해야 되는 건 72조인데 운용할 수 있는 그 자산 가치로 기준해 보니까 59조다. 그럼 차이가 한 13조 정도 난다는 거거든요. 13조니까 조사한 기관 대상으로 상장 기업 한 1,300여 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한 기업당 한 94억 정도씩이 이제 모자른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못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줘야 될 돈을 지금 수익률을 못 내서 예. 그러니까 좀 손실을 또 메워야 될 펑크난 금액이 13조 원이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운용 수익률이 최소한 임금 상승률 정도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실제로 계산된 부채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운용 방식은 앞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회사가 굴리는 DB형 DB형의 얘기죠. 예, DB형을 전제했을 때 보고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굴리는 건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190조 그 퇴직연금 규모, 적립액 규모 중에서 한 121조 원 정도가 DB형으로 운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중으로 보면 한 60% 이상 되는 규모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DB형에 가입이 돼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DB형에서 나오는 수익이 좋으면은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그 금액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 만약에 수익률이 작아지면은 차익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적극적으로 자산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그 차익을 보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률은 적게 나더라도 원리금 보장 자산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80% 이상,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실제로 원리금 보장 자산, 안전 자산 위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발표 자료도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 4.3%를 못 따라가는 수익률이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별로 위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떼어가는 이 수수료도 수익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 고객이 맡긴 그 적립금에서 그 운영 관리 수수료가 이제 차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적립금을 맡긴 것 중에서 수수료가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수료 비중이 높으면은 그 운영 자산 규모가 작아지고요. 운영 자산 규모가 작은 데서 운영 수익이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 전체 그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예. 수익액은 절대 금액이 작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수료율이 낮아져야지만이 그 운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그 혜택이 이제 DB형일 경우에는 기업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인 운영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은행권에서 한 0.2%대의 상품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0.4%대 운영 수수료 그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퇴직연금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은행권들이 0.2%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은행권을 좀 그래서 그런 퇴직연금 시장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금융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떼간다는 이 지적에 수수료를 좀 낮춘다 이런 최근 동향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퇴직연금 자체가 기업 재무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자 구조가 지금같이 이어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죠. 퇴직금에 대한 확정 부채가 커지는데 시장에서 운영하는 자산 규모를 보면은 거기 못 미쳤을 경우에 차액은 기업이 보존해줘야 되는데 손실이니까. 손실이니까 DB형일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DB형 같은 경우는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의 책임에 따라서 많이 지급해야 되고 또 적게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D시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시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이에요. 예. 근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DB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수익이 안 날 경우에 그게 이제 큰 손실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예. 범정부적인 노력과 기업의 어떤 그 아이디어 또는 이제 근로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때
좀 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좀 수익을 이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한 수익률로 더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DB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노리는 혜택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높아도 어차피 기업이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거지. 예.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확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DC형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DC형일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근로자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DC형의 경우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운용하는 그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적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운용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미국의 그 퇴직연금 제도에서 좀 벤치마킹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라고 얘기 많이 예. 하거든요. 그게 퇴직 시에 어떤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그 상품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네. 상품이고요.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 DC형으로 운영할 때 특정하게 내가 어떤 상품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시를 못 내릴 경우에는 예. 데폴트로 그냥 그 적격 상품에 이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그 근로자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낮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DC형의 경우에 그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결국에는 DC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예, DC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얼마 전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 안전 장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중간 정산 제도가 들어오면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이제 퇴직 전에 받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퇴직금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그거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한다 그러면 좀 더 노후의 안전 장치의 어떤 틀이 확보가 되고요. 예.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개인연금까지 이제 삼중 장치가 마련되다 보면 노후의 생활이 좀 더 이제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연금 소득세율 같은 이 세제 혜택도 좀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 요인이 될까요?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저축하고 함께 퇴직연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네. 연말에. 그래서 보통 세제 적격 비과세 상품으로서 연금저축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은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되고 기존에 퇴직연금 300만 원하고 합쳐져 가지고 700만 원에 대해서 최고 16.5%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 116만 원 정도를 이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이제 가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 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율이 이제 확대되면서 수익률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퇴직 시장 규모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수익률, 관심 사항들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노후 안전 장치로서 이 예. 상품이 자리매김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제도는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이 연금을 잘 굴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이 재고를 위한 이 전문성 강화 이 부분도 좀 과제일 것 같은데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DB형 같은 경우 수익률이 1.1%대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한 7%대 되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사적연금에 비교해 봐도 예. 한 3%포인트 정도 낮아야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네. 그렇게 되면은 운용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운용기관들의 문제다 이렇게 좀 질타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B형의 경우에
그 손실이 났을 때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원리금 보장이 되는 자산 운용 쪽으로 한 88% 정도가 운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날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기금형 그 퇴직연금제도 좀 개편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그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노사도 참여해가지고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걸 이제 국민연금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 방향이라든지 자산 비중에 대한 배분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함께 공유를 해서 뭔가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기 퇴직금에 대한 그 직장인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관련해서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퇴직연금 상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DB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도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요. 개인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DB형은 기업 부담이 큰 상품이고 DC형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면 근로자의 몫, 이익이 나도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직이 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B형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잦은 이직이 있거나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퇴직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은 DC형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퇴직연금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 상품들이 조금 이제 그 안전자산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그 상품들이 많아요. 수익률은 조금 낮고요. 수수료도 거기에 비해서 0.2%로 낮습니다. 대신에 그 증권사 상품들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위험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몫인데 어쨌든 그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이제 수익률을 높게 하시는 분은 증권사 상품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DC형 중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그래도 은행 상품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DC형 상품 가입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 한때 약간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저녁부터 모레 사이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강원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5cm, 강원 산간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춘천 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속초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주는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서해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피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